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열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감산이었죠. 감산. 2170님이 감산이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는 더욱 증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생산은 아닙니다만 많이 나와야죠. 이영희님이 뜬금없는 얘기인데 어제 오후 퀴즈 정답이었던 반대매매죠. 어제는 퀴즈 정답이 반대매매였죠.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듣고 제가 뭘 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서 듣고 홍사운의 경제쇼에서 한번 또 써먹으시고 하면은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코스피는 0.45% 하락, 코스닥은 0.2% 상승, 코스닥은 며칠 쉬었던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은 또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 유통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만회하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만회를 하려다가 또다시 꺾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또 이커머스, 또 면세점까지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따져볼 게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유통 쪽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도 열심히 많이 분석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가지고. 넓어졌습니다. 어제부터. 네. 그거 이따 다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 네. 되는 만큼. 네. 우선은 지난 1분기 유통업체들의 실적은 좀 어땠어요?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유통업종은 좀 실적 발표를 5월 초쯤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리뷰 기준으로 이제 예측한 미리 예상 추정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커버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까지 다 합쳐서 전체 매출액은 한 3.6%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7,3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워낙에 올랐다 보니까 특히나 전년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좀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고 그냥 물가 올라간 만큼만 지금 증가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92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그러니까 2월 대비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시겠지만 기준선이 100포인트이기 때문에 100포인트 밑에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좀 소비 심리가 많이 둔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방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어쨌든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그 올리는 속도가 약간 잦아들고 있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 보니까 좀 소비는 제한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 소매 판매액을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을 한 500조 중반 정도 보고 있는데 보통. 근데 이게 한 2-3% 정도밖에 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 거 고려하시면은 소비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어서 그 와중에 돈이 갈 곳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더 나빠질 게 없는 그런 업태 그리고 그래도 소비를 하는 업태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어서 편의점하고 면세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느끼듯이 막 우리가 지금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주가로도 이어지는 건데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유통업 주가들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극단적 소비인데. 극단적 소비요? 예전에 이제 양극화 소비라고 해서 뭐 정말로 럭셔리 그리고 정말로 가성비 좋은 거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고 중간에 낀 애매한 것들은 소비가 안 된다는 거를 보통 저희가 양극화 소비라 불렀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이제 활성화됐던 그런 형태의 소비가 이 양극화 소비 다시 말해서 1점 호화 소비라고 하는데요. 네? 1점 호화 소비. 그게 무슨 뜻이에요? 1점 호화? 한 지점은 이제 호화스럽게 소비를 하되 아닌 건 또 이제 되게 아끼는 것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게 최근에 매크로 환경이 이제 안 좋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더욱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올해 많은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일례로 뭐 최근 유행하는 것들 말씀드리면 뭐 스텔스 럭셔리라고 해가지고 뭐 예전처럼 로고가 많이 보이는 그런 제품들 선호하는 게 아니라 네네. 비싸지만 뭐 명품인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산다라는 기사가 있는 반면에 예. 근데 동시에 거지방이라고 혹시 아세요? 최근에 들어봤는데 네.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 충격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예전엔 짠테크라고 그죠, 했는데 그죠. 정말로 막 아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컵라면에 이제 밥 말아 먹었어요. 근데 뭐 그 국물을 버렸다고 막 서로가 욕하고 질타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국물을 버릴 수가 있냐 막 그쵸. 이런 것들. 네. 비슷한 느낌으로 요즘에 이제 예. 거지방이라고 유행하는 게 메신저 상에서 이제 그냥 다들 익명의 그런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소비를 할 때마다 허락을 받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심신이 지금 허약해서 예. 뭐 아저씨 분께 5,900원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택시 타셨군요. 택시를 타다니 뭐 아끼세요. 라고 해서 누가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뭐 이모티콘 지출 유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쓰십시오 하면서 이모티콘을 그려져 있는 사진 파일을 보낸다든지 손으로 그려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돈을 아끼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과거처럼 양극화 소비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유통업체들은 사실 이런 소비를 받아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돈이 가는 업체들만 좀 유리하게 되는 거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업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인 거죠. 진짜 소비가 양극단으로 가버린다. 아이고 진짜 그 거지방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요즘에 통용되는 표현이어가지고 네, 젊은 저희도 좀 친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양말도 구멍 나지 않았으면 사지 마세요. 근데 진짜 구멍 난 사진 찍어서 올리고 허락받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업종별로 좀 한번 나눠서 볼까요? 네. 어제는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데 또 오프라인 중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는 곳들로 찾아간다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향하고 있는 오프라인. 네. 그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모이고 가고 있는 곳. 지금요? 예. 지금은 대표적으로 편의점이죠. 편의점. 네, 편의점. 편의점이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 유동인구, 그러니까 Q하고 그리고 그 유동인구가 쓰는 금액인 P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출과 그쵸. 이익, 네, 퀀티티와 프라이스 두 개를 봤을 때 둘 다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때문에 거리에 사람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Q가 올라간 상황이고 더불어서 물가 때문에 올랐다 보니까 지금 P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들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다 보니까 매출의 양과 이익의 질이 다 그쵸. 같이 좋아지는. 네,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외식 수요를 좀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편의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 편의점이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실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요? 네. 요즘에는 도시락이 잘 나가고. 그쵸.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담배 매출 비중이 40% 정도였었거든요. 요즘에 그 노담 아닙니까? 노담. 담배를 피운다는 상상을 못했네요. 그렇죠. 예. 네, 담배가 40%고 그래서 항상 객단가도 그러니까 한 사람당 소비하는 평균 금액도 담배 사시면서 그냥 드링크 하나 같이 사시니까 음료수 하나 사오고. 네, 뭐 한 4,000~5,000 원 정도였. 었던 게 과거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편의점 점주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편의점 업체들도 그렇고 담배를 많이 팔아봐야 그쵸. 이익에는 도움이 담배로는 안 남죠. 그쵸. 거의 안 남죠. 안 남는데 이제 식품을 많이 팔아야 좋거든요. 근데 그 식품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외식 수요를 대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때만 해도 그때가 이제 BGF 리테일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CU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처음으로 상장했을 때였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도시락 같은 거 4,000원짜리 이제 많이 매출이 늘 것이다라고 저희가 펀드 매니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뭐 김밥 뭐 해분 뭐 이런 데 가면은 국물도 나오고 반찬도 주시고 다 치워주시고 하는데 못하러 편의점 가서 4,000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겠느냐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받는 그런 푸시백이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4,000원짜리 도시락이 이제는 비싸지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더 실제로 돋보이죠. 그렇죠. 많이 팔리고 있고 오히려 가성비가 있다 이런 제품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흡수하는 게 첫 번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예, 그 내용 때문에 이제 편의점 그쪽에 그래서 마진이 좋은 상품들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상품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온다라는 게 최근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때문에 그쵸. 더 편의점 거를 찾게 되고 네. 배달비 때문에 또 편의점을 차라리 가게 되고 그쵸.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그 공간으로 모인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뭐 첨언을 드리자면은 팝업 스토어 저는 최근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네. 문을 여는 바 네. 일주일만 문 열고 그쵸. 바뀌는. 네, 아시겠지만 뭐 옆에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도 네.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팝업 스토어라는 형태로 한 200건 정도를 매장을 운영했다고 하니까 예. 그만큼 되게 빨리빨리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예전에는 항상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같은 브랜드가 그냥 쭉 있는 거였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신상들이 뭐 들어오고 하는 게 시즌별로만 바뀌었다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온동물처럼 바꿔줘야지 고객들을 조금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업태가 사실 편의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고객이 실시간으로 어떤 걸 사가는지 다 체크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고요. 백화점은 사실 가려면 마음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편의점은 지나가다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점주님들이 이게 잘 팔리는 거를 보시면서 발주를 확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가장 좀 대응이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업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디저트류 같은 것들도 히트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편의점에서 네.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매장의 어떤 뭐 상품 배치를 또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그쵸. 거고 굉장히 좀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쵸. 1340님이 편의점 가격은 비쌉니다. 같은 맥주 한 캔이 1,000원 이상 차이 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사실 기존에는 편의점 물건 비싸 그쵸.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비라든지 네. 다른 데 물가를 감안을 하면 이제는 편의점이 더 나은데? 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수 인식이 있는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편의점을 그러면 운영을 하시는 점주 입장에서는 어떻냐. 네. 진짜 그만큼 장사가 잘 돼야 하는데 네. 또 반면에서는 편의점 폐업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매달 맞아요. 100곳 이상씩 폐점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제 편의점 출점 그 개수를 봤을 때 네. 일본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출점이 많이 된 거는 맞습니다. 빠르게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 많고 그리고 국토도 더 넓다 보니까 네. 그냥 똑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일본은 그냥 한 점포당 커버하는 인구수가 한 2,300명 정도 2,300명. 였는데 우리나라는 한 1,800명 정도니까 그만큼 점포가 많기 때문에 한 점포가 커버하는 인구가 작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체들이 출점을 계속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네. 포하다 하는데 계속 꾸역꾸역 매년 한 800개에서 900개씩은 순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순증이라 하면 이제 개점 빼기 폐점 정말 순수하게 증가한 그렇죠. 내용인데도 이제 매년 이제 올해도 그렇게 잘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내용이 그동안에 이제 편의점 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있다가 좀 많이 통합이 되고 그리고 또 아예 탑2 형태로 과점 형태로 가다 보니까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뒷단에 있었던 마켓쉐어가 낮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시장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시장 점유율도 막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네. 그래서 일본도 좀 성숙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고요. 네. 원래 여러 업체가 좀 난립하다가 2개 업체가 좀 압도적으로 쉐어를 가져가는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점포 같은 경우도 폐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복수 점포로 많이 갖고 가시는 점주님도 계세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사장님 한 분이 한 서너 개 운영하시는. 2개 이상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비중도 일본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럽습니다. 저도요. 사실 그 편의점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막 알바생 안 쓰고 그냥 네. 부부께서 거의 막 12시간씩 교대로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네. 쉽지가 않아요. 또 운영하시는 분들 그쵸. 입장에서는. 백화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백화점은 뭐랄까 좀 명품 수요 많아져가지고 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좀 상황이 경제 상황 안 좋은데도 백화점은 호황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지금 패션 쪽은 괜찮은 상황인데 네. 명품이 이제 성장이 워낙에 가팔랐다 보니까 예. 그거에 대한 피로도가 지금 쌓이면서 한 자릿수 성장대로 조금 1분기에는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백화점 있고요. 내에서 판매되는 명품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네. 워낙에 지금 최근 몇 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했었다 보니까 네. 또다시 두 자릿수 성장을 하기에는 지금 소비 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약간은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백화점 내에서 명품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품은 아니어서요. 왜냐하면은 백화점 업체 입장에서는 명품이 입점을 해주는 것 자체가 집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취하는 그런 율을 조금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를 많이 팔아야지 수익성이 가장 좋은데 제 의류 쪽이 괜찮은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백화점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참. 근데 이제 백화점은 뿐만 아니라 이제 면세점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제 리오프닝 되면서 외국인 수요들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고, 네. 다만 기존의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아직은 그죠? 별로 눈에 띄지는 않고. 근데 동남아라든지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래도 요즘에 뭐 명동도 잘 된다고 하고 하는데 면세점은 어떤 뭐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보면 어때요? 수익성은 일단 하반기에 좀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이유는 지난 몇 년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따리상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 면세점의 한 80% 매출이 보따리상으로부터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리베이트라고 보통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라는 네. 금액이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부터 좀 작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 때 뭐 일 매출액 그러니까 하루 평균 매출액이 한 60억대였던 게 지금은 1월달 한 40억대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이제 2분기까지는 이제 그런 의존도를 조금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조금 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 분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예 그 빠지는 거를 다 커버를 쳐주는 그런 상황은 아직 못 돼서 상반기까지는 약간의 매출은 둔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다들 리오프닝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슬슬 중국 분들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명동에. 그래서 들어오고 하시면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단체 관광객이 네.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거는 항상 기대만 하다가 지금 뭐 몇 년째요? 지금 3년째. 그죠. 3년도 넘었죠. 그 뭐 사드 관련된 보복 때문에 그쵸. 끊겼던 것도 있었고. 그냥 어디 기대만 하고 있어야 되는 또 이제 약간 국제 정세 이런 것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 어려운 문제라서 물론 약간 그게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렇게 관광지가 너무 좀 시끄러워진다. 근데 또 경제적인 면만 놓고 보면 그분들의 소비력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산업적으로도 중요하죠. 그렇고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 자체가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많은 것들 고려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판단인데 그 이유가 과거에 저희가 봤어요. 한번 중국인 입구 짝수를 쭉 봤는데 한 번 딱 꺾였을 때가 메르스 때 이제 확 꺾였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확 꺾일 때가 말씀 주신 사드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엄청나게 꺾이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밑에서 빌빌거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나빠질 건 사실 없다라는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중국 인구 중에 아직도 여권 보급률이 뭐 2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국가의 패키지 여행부터 보통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성장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이슈랑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성장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784님이 한동안 잠잠했던 것 같은데 대형마트의 가격 할인 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마트들이 이렇게 할인 경쟁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실적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요즘 대형마트들 상황은 어떤가요? 대형마트도 마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마트도 마트 외에 사업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롯데마트가 이제 들어있는 롯데 쇼핑도 마트 외 사업이 너무 많아서 네. 이 마트 하나만 보고 저희가 주식을 뭐 사고 팔고 하기에는 약간 기준이 애매합니다. 근데 어쨌든 할인점만 놓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집객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섞여 있었던 온라인 쪽을 많이 정비를 하면서 적자를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인점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전체 통으로 봤을 때에는 실적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 과거처럼 대형마트들이 뭐 출점을 많이 하고 막 맞아요. 성장을 하고 이것도 네. 아니니까. 네, 출점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완전 포화 상태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점포들, 그러니까 점포가 우리나라 이마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할인점 업체가 처음 들어온 게 93년도. 예, 이마트 창동점이 처음이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30년 넘은 거죠.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점포를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점포들을 이제 리뉴얼 하려면 또 문을 닫고 작업을 하니까 그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사 실적에는 약간 깎아먹는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는 대형마트 이제 할인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할인점. 네네네. 온라인 한번 볼까요? 이커머스라고도 네. 하는 이제 온라인.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비대면 시절에는 정말 이 배송, 그렇죠? 온라인 정말, 이커머스 정말 많이 썼는데 대박이었죠. 모바일 쇼핑. 네. 그죠? 그때는 대박이었는데. 그때는 대박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힘듭니다. 네. 왜 그때 많이 성장해 놔서?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성장이 힘들고 지금 그동안에 한 20%씩 평균적으로 성장을 했었거든요. 온라인 쪽이. 연평균. 네. 근데 지금은 한 자릿수 성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침투되어 있는 품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이제 온라인 비중을 품목별로 봤을 때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먼저 침투되는 게 도서랑 음반. 왜냐하면은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팔기 쉽고 그리고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품질에 이슈가 없고 오래 보관을 해도 변질될 우려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쉽게 팔리는 것들로부터 가장 복잡한 걸로 확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침투율이 거의 40% 되는데 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목, 그러니까 성장이 더 나오려면은 기존에 온라인 소비가 거의 없었던 품목의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남은 거가 그동안에 식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품목이 이제 의약품인 거죠. 이쪽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도 결국에 온라인 침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규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약간 성장이 목에 찬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현재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다. 그렇죠. 네. 더 이상의 게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직은 안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온라인 업체 이야기하면 쿠팡이 빠질 수가 없어요. 네. 또 쿠팡은 지난해 뭐 연간으로도 흑자 조금이나마 한 1,000억 원 가까이 흑자를 좀 기록을 하긴 했었고 물론 1,000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한데 리틀 업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그동안 냈던 손실도 워낙에 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매출을 놓고 보면 쿠팡의 매출이 롯데 쇼핑 그러니까 롯데 백화점, 롯데 마트, 슈퍼, 하이마트 거기가 시네마, 다 묶여 있는 사실상 롯데 그룹의 유통사업 부문을 뛰어넘었더라고요. 그죠. 쿠팡 하나가.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신세계 이마트 개석거라 거의 이제 따라가고 있고 놀랍던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성장할 거냐, 시장 점유율 더 빼앗아 올 수 있을 거냐 이런 물음들이 남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대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가 올해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프라인 온라인 봤을 때 지금 다 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리오프닝 했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은 지금 베이스가 그러니까 그동안 성장했던 게 워낙 부담스럽다 보니까 더 이상의 성장을 노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이거 두 개가 기본적으로 저희 깔고 가는. 인데 쿠팡이 이걸 넘어서는 성장이 나올 것이냐가 이제 세 번째 질문일 건데요. 그러면은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고객이 같이 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사람당 구매하는 금액도 같이 늘어야지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쿠팡이 활성 고객 수가 한 1,800만 정도? 이게 그러니까 가구 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구 수가 한 1,400만 가구 되거든요. 근데 한 집에 거의 그냥 쿠팡 와우 하나씩 쓴다고 하시면은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돌아가신 분들 깨워서 쿠팡 쓰라고 해야지, 아니면 해외 진출을 하거나 해야지 이제 더 구매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인즉슨 성장이 목에 찼다.
그 구매하는 분들 예. 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이제 한 사람당 구매하는 금액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난 이제 분기로 봤을 때 한 분기당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분이 쓰시는 금액이 한 298불 정도 되거든요. 298달러.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어서 네, 공시도 이제 달러로 해야 네, 되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원 중반 정도일 텐데 그러면은 3개월에 30만 원 중반 정도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넘게 한 사람당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쿠팡에서 뭐 물티슈나 휴지나 생수나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를 구매해서 10만 원을 넘겨려면은 결국에는 패션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고관여 상품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저희가 쿠팡에서 옷 사시나요? 안 사시잖아요. 사본 적은 있습니다. 아 어떤 거? 뭐 자전거 의류라든지 그러니까 그 배송이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받아야 되는 반품이, 것들이란. 반품이 편해서. 근데 보통 뭐 뭐랄까요, 뭐 멋을 부리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저희가 대형마트 가서 옷 잘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 맥락으로 예, 보고 있다면 조금 더 까다롭게 골라야 그쵸. 하는 거는 쿠팡에서 사기가 상품. 좀 예.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쿠팡에서 사는 게 가장 편리하고 좋은데, 네. 근데 뭐 옷이나 패션이나 뭐 개인 취향이 들어가는 그런 고관여 상품 같은 경우는 고관여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취향이 많이 관여되는 그쵸. 상품. 네. 여러분 이럴 때 용어 하나씩 같이 배우시면 우리 좋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소에서 써먹으시는. 아 그래? 아 거기 가서 또 써먹으시라고. 그러니까, 예. 성공회감 이대홈 회사에서 배웠습니다라고. 그쵸.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들로 하려고 쿠팡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뭐 C 애비뉴라고 패션 전문가도 런칭도 하고 들어보셨어요? 그건 뭐예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만큼 성공이 안 브랜드?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패션 브랜드 모아놓고 패션 전문가처럼 했었었는데 잘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워낙에 잘하는 업체들이 많으니까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전문몰들이 전문몰. 네,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쿠팡처럼 모든 걸 다 팔고 있는 이제 사이트들을 보통 이제 뭐 종합몰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무신사나 뭐 에이블리나 올리브영이나 이렇게 한 카테고리나 한 장르나 한 품목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고관여 상품들 다루는 그런 업체를 전문몰 또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네. 버티컬 플랫폼 그러니까 수직. 그죠? 버티컬 이렇게 깊게. 수직으로 깊게 판다는 한 가지 종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맞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패션 쪽에서는 이제 네. 무신사라는 사이트 혹은 네. 플랫폼이잖아요. 여기도 계속해서 성장 많이 하고 있죠.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손실은 조금 컸었었는데 네. 그 매출액 그러니까 백화점이 그 매출액 순위를 매겨봤을 때 부동의 1등은 신세계 강남점. 단일 매장으로는 네. 작년에 이제 매출액을 2.8조 원 정도 했거든요. 한 군데서. 네. 근데 작년 무신사 매출액이 3.4조 원을 기록해서 우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성 미츠코시 백화점부터 시작했던 백화점 예. 업체의 대표 점포를 정말 그냥 신발 사진 많은 곳으로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매장도 없고 인터넷 그렇죠. 사이트가 이겨버린 거라고 보시면 무신사의 되겠죠. 이름이 그거라면서요? 네.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맞아요. 네. 야, 진짜 무진장 성장했네요. 무진장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소비가 좀 많이 쪼개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접하는 매체가 다 똑같았잖아요. TV 켜면은 채널 5개밖에 없었고, 옛날에. 네, 라디오 듣고 네. 다 똑같은 거 보고 자랐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는 게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상품을 많이 생산해서 그냥 많은 채널에 깔면은 잘 팔리는 시대가 과거의 네. 시대였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지금 유튜브 켰을 때랑 기자님이 유튜브 켰을 때랑 추천하는 게 완전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네,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 되게 공고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매 시간마다 플랫폼들이 수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 업체 볼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모레퍼시픽의 에어쿠션처럼 그런 히트 제품들이 대형 히트 제품들이 안 나온다라는 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화장품 업종에서 왜 그런 것들이 요새는 안 나올까? 왜냐면 그런 게 나와줘야 주가도 이제 잘 가고 업종을 견인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너무 짧고요. 너무 금방금방 사라진다는 게 과거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백화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장을 그냥 하나 차려놓고 시즌마다 그냥 신상품 바꿔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빨리빨리 바뀌는 그런 소비 트렌드에 대응이 그동안 안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그 전문몰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업체들이 다 흡수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히트작을 내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네. 그게 이제 이른바 메가 히트라는 것까지 가는 건 더 어렵고 그쵸. 그걸 또 꾸준하게 판매되도록 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요랑 공급으로 봤을 때 개인의 취향이 다양해지고 있는 거는 이 수요가 되게 잘게 쪼개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 이제 또 어려운 지점이 이런 모든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맞추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이 이제는 먹히지가 않는 시대라는 거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만드는 게 이제는 너무 쉬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공장이 예전에는 있어야 됐었고 광고도 하려면은 저희 라디오 있지만 지금 라디오도 비싼 매체고 뭐 신문이나 TV처럼 그런 비싼 매체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SNS 통해서 뭐 2만 원짜리 광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브랜드 개수도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수요도 다양하고 공급도 다양하니까 수요랑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판매로 이어지기가 예전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게 지금 유통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고요.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는데. 아니 근데 광고 시간까지 쪼개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면 되니까요. 네. 한 말씀이라도 더 네. 배울 걸 네.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것 중에 네. 그래서 버티컬 플랫폼, 네. 이제 수직으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네, 네, 네. 그 사이를 비집고 딱 들어가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무신사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컬리, 그렇죠. 마켓 식품 컬리, 쪽. 식품 쪽으로 확 파고 들어갔는데 네. 여기 최근에 보니까 뭐 전자제품도 팔고 있고 뭐 맞아요. 화장품도 팔고 다양하게 이제 뻗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올해 초에도 상장을 하려다가 사실상 이제 철회를 했죠. 네, 사실상 네, 철회고 뭐 또 다시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성장과 혹은 상장은 어떻게 될까요? 성장은 예. 그래서 지금 회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품목으로 확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업체들은 손실이 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매출의 크기가 이제 상장이나 뭐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데 좀 크게 좌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식품 쪽하고 잘 해왔었다면은 네. 이제는 여기도 뭐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이나 뭐 숙박상품이나 이런 쪽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면은 매출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은 에어박 하나 사면은 네. 2,500원 매출 찍히지만 숙박상품 하나 판매하면 30만 원 매출이 찍히니까 네네네. 매출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조금 여러 가지 상품을 붙였었고요. 아니 그런데 네. 이게 저금리 시절에는 네. 그렇게 이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매출이 커지는 기업들이 선호를 받았는데 그쵸. 이제는 사람들이 외형 성장의 어떤 거품 그렇게 이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다 네. 이제 꿰뚫게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도 조금 지난 1월에도 평가를 좀 안 그쵸. 좋게 받아서 결국은 상장을 철회했던 건데 네. 이제 좀 투자자들이나 네. 좀 냉정해졌지 않습니까? 그쵸. 고금리 시절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타개를 하려면 결국에 이익을 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익이 워낙 커요. 2,000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그 정도 크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를 다 없애고 저희가 이제 그 탑라인이라고 하는 외형의 성장이 아니라 정말 수익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칠 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컬리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굉장히 좋고 맛있고 프리미엄 상품들을 식품들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였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정체성을 좀 흐리는 게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일각에서는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 이번 뭐 연초에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기업 가치가 2021년도 연말에 4조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장은 뭐 6조 정도를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기대. 네, 기대. 근데 연초에 사실 1조도 뭐 약간 간당간당한 수준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제 네, 상장은 지연을 이제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온라인이라는 업체 자체도 그렇고 좀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해 나가기에는 약간은 좀 버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크로라는 거 이제 거시경제 네. 지표들, 뭐 물가나 뭐 성장률이나 고용이나 이런 거 네. 쉽지가 않죠.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좀 유통 측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외 여행객들, 네. 해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네, 것들, 네, 네. 리오프닝의 효과, 또 다시 이제 수출이 늘어나는 것들인데 최근에 여행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 네.
면세점 관련주가 한번 폭락을 했죠. 뭔가 막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고 이쪽은 나중에 뭐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혹은 중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네. 이 효과가 예전만 하겠느냐라는 의문들도 따라 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면세는 어쨌든 와서 오시게 되면은 어떤 품목을 구매하시든지 간에 매출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쪽은 리스크가 조금 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번 3월에 전년 동월 대비 중국인 지금 입국자 수가 거의 한 500%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 대비해서 전체 중국인 입국자 수가 아직 3%밖에 안 돼요. 그때 대비해서 아직 이제 3%까지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회복이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회복이 됐을 때에는 어쨌든 소비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과거랑 조금 달라진 점은 이분들도 소비 레벨이 조금 올라온 거 그리고 이제 국내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 워낙에 이제 K뷰티나 뭐 중국인들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었던 업체다 보니까 이쪽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가장 화장품들이 어려운 지점. 왜냐면은 중국인들도 이제 양극화 소비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국 브랜드도 선호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국 브랜드의 품질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조금 껴있는 상황. 아예 서양 뭐 프랑스 럭셔리도 아니면서 그렇게 싸지도 않고 네, 약간 중간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소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좀 존재하기는 하는 거죠. 요즘에 오늘 그런 기사 나온 것 같은데 막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네. 뉴진스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이런 걸 이제 따라하는 게 그쪽에 유행이 되고 있다. 그럼 그럴 이게 수 있을 것 K뷰티 같아요. 시장에는 별 도움이 안 되나? 아니요,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비중이 너무 낮은 게, 뭐랄까요. 문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둘 다 모두 이제 중국 다음으로 미국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왜냐면 중국이 워낙에 경쟁도 심화하고 또 자국 브랜드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사 매출 중에서 미국 쪽, 그러니까 북미 쪽 비중이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중국 다음으로 이게 실적이 많이 올라와서 좀 전사 실적을 많이 메이크업 해줄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올려줄 만한 동력은 되질 않는다. 네. 중국에 참 노동절 연휴가 곧 있더라고요. 네, 한 네, 닷새 정도는 쉬는 것 같은데 네. 중국에서. 요거는 별로 우리 쪽에서는 기대감이 어떻게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까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보고 있다 보니까 종목단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실적 투자할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좀 하반기가 조금 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혹시나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네. 뻗어 나갈 수 있는 해외 돈을 우리가 벌 수 있을 만한 다른 국가 좀 시장 혹시 어디 없을까요? 베트남하고 몽골 이런 쪽에 편의점하고 할인점이 출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실적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 할인점으로 출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이제 국내 사업이 워낙에 비중이 크고 그리고 국내도 지금 많이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힘을 많이 들여가지고 확장을 못하고는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업체 모두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선호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좀 시간을 걸릴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몇 년 전에 베트남 한번 놀러 갔을 때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네. 뭐 차를 타고 무슨 마트에 들려서 네. 뭐 라면하고 김 이런 거 사고 김치 사고 이제 숙소로 가는. 근데 사실상 그쪽 시장도 그렇고 많이 좀 크지는 않고.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소득 수준도 그렇게 올라오지는 못해서. 조금 한계는 있네요. 혹시나 요즘 뭐 유통업계나 뭐 성장이 막 팍팍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별로 네. 없어가지고 유통이나 이런 쪽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 네.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조언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비 파편화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비의 파편화. 네.
소비가 되게 잘게 쪼개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도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28,000개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만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브랜드가? 코로나19의 2년 동안 2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브랜드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되게 쉬운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 뒷세대는 더더욱 개성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게 더 공고해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가는 곳이 너무 잘잘이 퍼지고 있다라는 게 예, 이게 대기업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와. 그리고 이런 업체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어려운 지점이다. 어렵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기민하게 조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셔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소비의 파편화. 네. 오늘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로 보증금 피해 우려가 있는 임차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거나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보전은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먹거리, 식생활 만족도가 2021년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고령층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77개 출판기업의 영업이익은 약 2,081억 원으로 전년보다 38.7% 감소했고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 4곳의 영업이익은 약 199억 원으로 전년보다 3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혜리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리 리포터가 오늘 준비한 질문 바로 들어가죠. 어제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푸드테크, 대체육 이야기했는데요. 청취자 박미영 님이 대체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유전자를 변형해서 만든 농수산물, 이 GMO와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요. 안정성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체육이라고 하면 이제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이 있고요. 이제 고기의 줄기세포로부터 분리해서 배양시킨 배양육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물 유래의 원료로 만드는 고기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배양육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줄기세포를 분리하고 나서 배양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항생제 또는 이제 배양 과정에서의 어떤 안전성 이슈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배양육이 식품으로서 이제 허가가 났고, 미국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하다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대체육에 있어서의 식품의 안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과 정부가 이런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허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허가가 난 제품에 대해서의 안전은 신뢰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KBS 콩으로 박미영 님이 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박미영 님이 보내주셨던 질문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합니다. 네, 소통을 하는 소통하고 있어요.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반대 매매였습니다. 반대 매매. 네. 휴대전화 뒷번호 7179번님이 반대 매매를 왜 하한가로 파는 건가요? 시작가가 아니고 하한가로 파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답변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반대매매는 주로 신용거래 융자나 미수거래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미수거래랑 신용거래라는 것은 결국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고객이 돈을 빌려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거는데요. 예를 들면 미수거래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미수금을 갖다가 다 상환을 하는 조건, 그다음에 신용거래 같은 경우는 최소 담보 유지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신용거래랑 현금을 이용해서 산 주식의 가치가 전체 140에서 150% 정도 가치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5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 최소 담보 유지 비율을 못 맞추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거는 조건을 못 맞출 경우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대출금 혹은 미수원금 여기에 추가로 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중 가격으로 매도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데까지 가장 낮은 하한가로 매도를 해야만 신속하게 주식을 매도해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하한가로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네. 자신들 돈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된 말로 이걸 던진다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880번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넷플릭스와 논의가 필요한 건 투자 유치보다 투자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거 아닐까요? 수익 분배 문제, OTT 쏠림으로 인한 영화 타격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네. 소식이 들려와서 아마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대부분 이제 콘텐츠 제작사랑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 마진을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진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납품을 해. 그러니까 망할 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만 흥행을 많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는 500만 관객이다, 1000만 관객이다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넷플릭스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월정액을 내고 쓰는 거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객 수의 흥행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계약 구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작사들의 어떤 입지가 높아지면, 지위가 높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계약을 유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캐릭터 아니면 제목 이런 것들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하죠. 좀 이례적으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네. 경우에는 제작사가 판권과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작사가 좀 입지를 높이는 것도 함께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하나 질문 좀 빠르게 가야겠네요. 네, 김한수님이 궁금한 점 보내주셨는데요. 현대차 배터리 공장을 왜 미국에 투자를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보조금 혜택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네. $7,500까지 보조금 혜택이 있는데 다만 이걸 현대차나 기아차가 받는 게 아니라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는 소비자가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비자가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차가 더 팔리느냐 덜 팔리느냐가 갈리는 거여서 그래서 또 그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서 완성차를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배터리도 50%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채워야 하다 보니까 네. 현지의 투자를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또 순차적으로는 2029년까지는 배터리 부품도 100%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GDP, 국내 총생산이나 고용 측면에서는 도움이 좀 되질 않아서 네.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오늘 이혜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숨차게 달려왔네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